여러분의 은행 입출금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으신가요? 5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는 연 0.1%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둬도 이자가 고작 1만 원입니다. 하루에 27원 꼴이죠.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1%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은 1년 뒤에도 숫자상 1,000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약 98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이걸 이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 텍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가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가 느리면 그 차이만큼 여러분의 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매년 약 2%씩 소리 없이 증발하는 돈. 10년이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 기준으로 약 180만 원어치의 구매력이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3%입니다. 미국은요,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6.1%인 반면 현금 예금 비중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을 연 0.1%짜리 통장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 이른바 금융 고수들은 이 현금을 어디에 두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CMA 통장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요. CMA. 이걸 풀면 Cash Management Account. 한국어로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CMA는 여러분의 현금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특수 냉동고입니다. 은행 통장이 그냥 서랍이라면 CMA는 냉동 보관함인 거죠. 서랍에 넣어두면 음식이 상하듯 돈의 가치가 썩지만 냉동고에 넣으면 최소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2026년 3월 기준 주요 증권사 CMA 금리는 연 2.1%에서 2.6% 사이입니다. 은행 보통 예금 0.1%에 약 20배에서 26배입니다. 1천만 원을 넣어두면 은행에서는 1년에 1만 원, CMA에서는 약 24만 원. 같은 돈인데 23만 원이 차이 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자가 매일 붙는다는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이자를 주지만 CMA는 하루만 맡겨도 그날치 이자가 바로 쌓입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루에 약 650원, 커피 자판기 한 잔 값이 매일 쌓이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바로 그겁니다. 은행은 이걸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은행의 돈 버는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예금으로 돈을 모아서 대출로 빌려줄 때 그 금리 차이에서 수익을 먹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은행은 여러분에게 연 0.1%, 그러니까 1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대출로 빌려줍니다. 2026년 3월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대략 연 4.5% 수준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에 대해 대출이자로 45만 원을 받고 예금이자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이가 44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지점 운영비, 충당금 같은 비용을 대략 15만 원 빼면요, 은행이 여러분의 1,000만 원으로 벌어가는 순이익이 약 29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을 맡기고 만 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29만 원을 법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자의 29배를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0.1%짜리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은행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CMA는 어떻게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나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돈을 벌지만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을 단기 금융시장에서 직접 굴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한 곳에 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웃돈이에요. 여러분이 CMA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은 국채나 우량회사채 같은 안전한 단기 채권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과 나누는 구조인 거죠. 결국 CMA에 돈을 넣는다는 건
여러분이 단기 자금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은행에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련된 행동인 거예요. 자, 이제 CMA가 뭔지, 왜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지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도대체 이게 다 뭘까요? 걱정 마세요. 이걸 냉동고 비유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MA의 종류는 냉동고의 냉각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냉동고든 음식을 보관하는 기본 기능은 똑같지만 냉각 방식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이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 RP형. 이건 국채를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RP는 환매 조건 부채권이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은 잊으세요. 핵심은 대한민국 국채라는 가장 튼튼한 자물쇠로 잠긴 냉동고라는 겁니다. 금리는 대략 연 2.2%에서 2.5% 수준이고 안전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발행어음형. 이건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가는 방식입니다. 국채 담보 대신 증권사의 이름값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RP형보다 금리가 살짝 더 높습니다. 연 2.4% 정도.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라면 사실상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MW형. 이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 기관에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은 최고지만 금리가 낮고 가입하려면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억 원 이상의 큰 돈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선택이죠. 결론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RP형이나 발행어음형이면 충분합니다. 둘 다 금리 차이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고 안전성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종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 잠자는 돈을 하루라도 빨리 CMA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파킹 통장이라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연 3%에서 5%까지 준다고 광고하는 그 통장 말입니다. 그럼 CMA보다 파킹 통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의 고금리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이걸 저는 인지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뇌와 시간을 써야 하는 숨겨진 비용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연 5%를 준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해당 은행 체크카드로 월 3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합니다. 마케팅 수신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2건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매달 충족해야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요. 기본금리인 연 0.1%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만 5%이고 나머지는 0.1%인 식이죠. 1천만 원을 넣어도 실제적으로 5% 이자를 받는 건 100만 원뿐인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익만 보면 파킹 통장이 좋아 보이지만 조건을 맞추느라 쓰는 시간, 원치 않는 카드 사용, 스팸 문자 수신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이득이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면 CMA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을 넣으면 그날부터 금리가 적용되고 빼고 싶을 때 언제든 빼면 됩니다. 매달 체크카드 실적을 확인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마케팅 동의 때문에 스팸 문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CMA의 진짜 가치는 사실 이자가 아닙니다. 고수들이 CMA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투자 즉시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발상 투자 또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투자 격언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돈이 르맹 정기예금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고 해지 절차에 시간도 걸립니다. 파킹 통장에 있다면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데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A에 돈이 있으면요. 증권사 앱을 열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MA 자체가 증권사 계좌이기 때문에 이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돈이 이미 발사대에 장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오면 버튼 하나로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곳으로 즉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CMA는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24년에 직장을 다니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은행 통장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보통 예금 0.1%,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5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CMA를 알게 되고 계산을 봤더니
같은 기간 CMA에 넣었으면 약 12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을 겁니다. 쉽십이 5만 원을 날린 거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장만 바꾸시면 됐는데 그게 115만 원이었다니.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혼 자금 모아두신 분, 전세금 들어올 때까지 잠깐 넣어둔 분, 퇴직금 받고 다음 투자처를 찾는 동안 은행에 넣어둔 분, 이 모든 분들의 돈이 매일매일 조용히 녹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CMA의 가치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CMA를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 전체 자산 관리 시스템의 허브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수들의 돈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 월급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CMA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CMA도 급여 이체가 됩니다. 공과금 자동 이체도 됩니다. 체크카드 연결도 됩니다. 은행 통장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월급이 CMA에 들어오면 하루치 이자가 바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돈이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저축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됩니다. ISA 계좌로도 자동 이체가 걸려 있습니다. 2026년부터 ISA가 대폭 개편된 거 아시죠?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분리과세율도 낮아졌고요.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ISA 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어야 하는데 CMA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0만 원씩 CMA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말정산 때 최대 약 7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국가가 저축하라고 주는 보너스 현금인 거죠. 나머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요, CMA에 그대로 둡니다. 매일 이자가 붙으면서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즉시 매수할 수 있고 좋은 채권 ETF가 나오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MA는 허브이고 ISA와 연금저축은 바퀴입니다. 허브에서 바퀴로 돈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니까요.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환경을 설계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CMA 자동이체 시스템은 여러분의 돈에 넛지를 거는 겁니다. 의지 없이도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하나 보셔야 합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51%가 현금과 예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요. 2024년에 신니사라는 파격적인 비과세 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확 늘리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말 기준 니사 계좌가 1,772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10%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예금을 깨고 투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금을 그냥 쌓아두면 나라 경제도 개인 자산도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말이죠. 한국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ISA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금계좌 혜택 확대,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현금을 은행에 묻어두지 말고 자본시장으로 나오라는 거죠. CMA는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먹는 삼각김밥이 있죠. 그 삼각김밥 하나 가격이 약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하루 이자가 27원입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려면 이자를 약 60일 동안 모아야 합니다. 2달 동안 1,000만 원이, 이래서 번 돈이 삼각김밥 하나 값인 겁니다. 반면 CMA에 같은 돈을 넣으면 하루 이자가 약 650원이니까 3일이면 삼각김밥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일하는 속도가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커피숍 알바를 해도 시급이 최소 2만 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은행에서 하루에 벌어오는 돈은 27원이에요. 이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잠재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했던 미스터리는 이거였습니다. 왜 금융고수들은 현금을 은행이 아닌 CMA에 넣는가? 단서 하나. 은행 보통 예금 0.1%는 이자가 아니라 사실상 보관료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서 둘.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29배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서 셋.
CMA는 같은 입출금 자유를 제공하면서 20배 이상의 이자를 주고 투자 계좌와 직결되는 기동력까지 제공했습니다. 단서. 넷. 고수들은 CMA를 이자 받는 곳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허브이자 기회를 포착하는 발사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전하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은 종착역이고 CMA는 정거장입니다. 돈이 쉬면서 이자를 벌다가 기회가 오면 즉시 출발하는 정거장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CMA 금리도 소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보통 예금 금리와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CMA에 대기시켜둔 자금으로 채권 ETF에 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구조적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열고 CMA 계좌를 개설하세요.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RP형이든 발행어음형이든 일단 여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은행 입출금 통장에 생활비 한 달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CMA로 옮기세요. 그리고 월급 자동이체를 CMA로 변경하세요. 셋째, CMA에서 ISA와 연금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이 세 단계면 여러분의 돈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정거장입니까? 종착역입니까? 지금 은행 입출금 통장에 얼마가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하루에 벌어오는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더 이상 은행 서랍에서 녹지 않도록 저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요즘 필드종 다니신다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골프장 수십 곳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약창이 텅 비기 시작한 건 사실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한국 골프장들의 심판의 날인지, 그리고 내 회원권과 주말 라운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에 라운딩 한번 나가려면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예약창이 열리는 순간 1초도 안 돼 자리가 동나서 새벽같이 알람을 맞춰놓고 클릭 경쟁을 벌이던 게 일상이었죠. 친한 사람들끼리 어렵게 잡은 티타임 하나가 마치 명절 기차표처럼 귀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나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한꺼번에 필드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리만 깔면 손님이 알아서 줄을 서고 가격을 올려도 예약이 꽉꽉 차던 그런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황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습니다.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2021년 5,056만 명에서 2022년 5,058만 명까지 올라가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정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정점을 찍고 나서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 해 반짝 그런 게 아니라 2년 연속으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2024년 이용객은 4,741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점이던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317만 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 하나가 통째로 골프장에서 빠져나간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식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한두 해 주추마다 다시 오르거나 천천히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건 정점을 찍자마자 곧장 꺾여버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떠났느냐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0.3%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비싼 회원제 골프장은 1.3%나 빠졌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준 게 아니라 돈을 더 내야 하는 곳일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님이 떠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1홀당 평균 이용객도 4,610명에서
4,557명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골프장 입장에서는 코스 하나하나가 조금씩 한산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흐름이 쌓이면 결국 매출의 직격탄이 됩니다. 더 비싼 곳에서 손님이 먼저 빠진다는 건 단순한 경기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갑을 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 골프장은 어제도 사람 꽉 차던데.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손님이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이 오히려 가장 화려한 법이거든요. 흔들리기 시작한 곳일수록 마지막까지 멀쩡한 척, 잘 되는 척을 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붐비는 것처럼 보여도 한때 예약 전쟁터였던 코스에 주말마저 빈 티타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냥 넘길 수 없는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변화가 특정 지역 한두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골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이고, 그 큰 그림의 끝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무거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한 번 라운딩을 나가면 골퍼는 그 순간부터 걸어다니는 ATM 기계가 됩니다. 코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무려 4개나 뚫려 있거든요. 이걸 저는 강제 비용의 사중구조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멍은 누구나 아는 그린피입니다. 수도권에서 주말에 공 한 번 치려면 평균 22만 원에서 27만 원이 듭니다. 그것도 평균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황금 시간대에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부릅니다. 주말 하루 라운딩 한 번에 어지간한 직장인 며칠치 일당이 그냥 날아가는 셈이죠. 더 황당한 건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원래 대중형은 회원제보다 싸게 받으라고 나라가 세금까지 깎아준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넘겨받는 대중형이 주말에만 42곳이나 됩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다 챙기고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싸게 받으라고 깎아준 세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두 번째 구멍은 카트비입니다. 한 번 탈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 한 사람이 1년에 카트비로만 평균 21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 타면 안 되냐? 우리는 그냥 걸어서 치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강제로 태웁니다. 내 두 다리로 걷겠다는데도 굳이 돈을 내고 카트에 올라야 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서 운동을 못하게 막고 돈을 받아가는 셈이니 선택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구멍은 캐디피입니다. 한 팀당 14만 5천 원입니다. 2010년만 해도 9만 5천 원이었는데 14년 만에 절반을 훌쩍 넘게 52.5%나 뛰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디분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새벽부터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고된 노동을 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손님이 캐디를 쓸지 말지 스스로 고를 수도 없이 그 비용에 강제로 묶여 있다는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끼워 파는 시스템을 탓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구멍입니다. 바로 4인 필수입니다. 셋이 가도 안 되고 둘이서 호젓하게 즐기고 싶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4명을 채워야 코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펑크라도 나면 그 빈자리 요금까지 남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메워야 하는 시기죠.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이미 새는 구멍이 셋인데 임원수까지 강제로 채우게 만드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한 번 나갈 때 온 가족이 푸짐하게 외식하고도 한참 남을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도 끝이 아닙니다. 라운딩 중간에 그늘집에 들러 간단히 욕이라도 하려 들면 또 한 번 부담이 붙습니다. 동네에서 부담 없이 먹던 그 음식이 코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값이 껑충 끼어 있거든요. 이게 힐링일까요? 아니면 노동일까요? 쉬러 갔다가 통장만 탈탈 털리고 오는 기분.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4군데 구멍으로 받아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골프장의 속살을 한눈에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100원어치를 팔아서 손에 얼마가 남느냐를 보는 비율인데요. 2024년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36.9%였습니다. 100원을 팔면 37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해 반짝한 게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40%대를 내내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웬만한 대기업도 100원 팔아 5원, 10원 남기기가 빠듯한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공치는 땅에서는 이렇게나 남겨온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두기만 해도 손님이 알아서 찾아와 돈을 내주던 좋은 시절이 골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알이었죠. 그런데 더 많이, 더 빨리 빼먹고 싶은 욕심에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격이 된 겁니다. 막상 갈라보니 황금알은 한 알도 없고 내장만 쏟아지는 딱 그 꼴이죠. 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ATM 기계로만 본 대가가 이제 막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가기였죠. 그렇게 발길을 끄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골프채를 들고 아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 골프 여행 예약은 1년 전보다 무려 62%나 늘었습니다. 인기 지역을 보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태국 30%, 일본 14%, 베트남 12%. 특히 중국은 1년 만에 4%에서 16%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가까운 동네 골프장을 두고 부지지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값에 며칠 숙박비까지 다 합쳐도 국내에서 주말에 딱 한 번 치는 것보다 싸거든요. 짐 싸들고 동남아에 나가서 며칠 내내 실컷 치고 오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비쌀까요? 단순히 골프장 주인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똑같은 18홀 골프장 한 곳을 1년 동안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일본은 25억에서 3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0억에서 80억 원이 듭니다.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핵심은 땅값입니다. 일본은 골프장 땅을 빌려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싼 땅을 처음부터 통째로 사들여서 깔고 시작합니다. 그 막대한 땅값 부담이 고스란히 유지비에 얹히고 그게 다시 그린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한 번 칠 돈이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서너 번을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손님들은 그 돈 주고 굳이 여기서?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요. 해외로만 떠난 것도 아닙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대안을 찾은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동네 강변이나 공원에서 비싼 장비 없이 캐디도 카트도 없이 즐기는 운동이죠. 등록 인구가 2020년 4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22만 9천 명으로 불었습니다. 5년 만에 5배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도 충분히 즐겁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수요가 빠지니 골프와 엮인 시장도 같이 식었습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던 골프웨어 시장은 2년 사이에 약 19%나 쪼그라들었습니다. 골프채 시장은 더 극적입니다. 코로나 호황기에 1년에 30에서 40%씩 커지던 시장이 2024년 들어서는 1분기에만 19%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옷도 안 사고 채도 안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은 명백한 갑이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 황금 시간대를 잡으려면 새벽부터 예약 전쟁을 치러야 했죠. 손님은 아무리 비싸도 국말 없이 결제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안 가면 그만이다. 해외로 나가든 동네 강변 파크 골프장으로 가든 이제 손님에게는 갈 곳이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골프장은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쉬운 쪽이 손님에서 골프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내려던 그 구조가 결국 제 손으로 손님을 내쫓은 겁니다. 그동안 비싸도 참고 불편해도 참아주던 사람들이 드디어 칼자루를 쥔 거죠. 말 그대로 자기들이 자초한 결과를 이제야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전국 수백 개 골프장의 목을 동시에 조르고 있는 진짜 시한폭탄이죠. 그 정체는 바로 빚입니다. 손님이 좀 줄었다고 멀쩡한 회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골프장들이 위험한 건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빚더미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골프장 하나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넓은 땅을 사고 산을 깎아 코스를 만들고 잔디를 깔고 클럽하우스를 올리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우습게 들어가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대부분 빚으로 지었습니다. 하필 코로나 시절은 금리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2021년 기준금리는 0.5%,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돈을 빌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골프장을 올렸습니다. 손님은 미어 터지고 그린피는 매년 올랐으니 잘만 돌아가면 손님이 알아서 그 빚을 갚아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실제로 그때는 그게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3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배입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인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2~3배, 많게는 5배까지 불어난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쪽에선 손님이 등을 돌려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목을 조릅니다. 들어올 건 줄고 나갈 건 폭증하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던 겁니다. 호황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금리라는 파도 한 번에 토대가 쓸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부동산 PF라는 빚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가진 돈은 별로 없는데 땅과 앞으로 벌 매출만 믿고 일단 짓고 보자며 끌어다 쓴 빚이죠. 그런데 이 PF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부실 위험에 빠진 부동산 PF 대출이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의 10%가 넘죠. 그러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빚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은 경매와 공매로 정리하겠다. 즉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골프장이라고 예외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막상 팔려고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절정기였던 2021년과 2022년만 해도 골프장 매매로 오간 돈이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게 2024년 상반기엔 단 한 건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 건입니다.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춘 거죠. 살 사람이 사라지니 값도 떨어집니다. 한때 코스 한 구멍당 82억 원까지 갔던 몸값이 75억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불어나는 출구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망하려면 한참 멀었지. 우리 동네 골프장은 멀쩡하던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와 이름이 겹치는 한 운영사가 가진 에덴밸리 CC. 이곳은 2025년 2월에 법원이 망한 회사를 떠맡아 살릴지 정리할지 결정하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자산은 700억인데 갚아야 할 빚은 2,749억입니다. 빚이 자기 돈을 다 까먹고도 한참 마이너스. 그 정도가 무려 400%입니다. 쉽게 말해 가진 걸 다 팔아도 빚을 절반도 못 갚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500억대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그마저도 사겠다는 곳이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두리 작은 골프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무서운 대목입니다. 업계 1위인 골프존 카운티마저 지금 주인이 회사를 통째로 매물로 내놓고 새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1등도 손을 털고 나가려는 상황인 겁니다. 자본 잠식에 빠진 골프장이 74곳, 회생을 신청하는 곳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운이 나빠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빚으로 쌓아 올린 구조 전체가 금리라는 방아쇠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망하려면 멀었다고요? 시한폭탄은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질 때
가장 먼저 휴지가 되는 건 골프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회원권입니다. 왜 회원권이 가장 먼저 위험할까요? 회원권이라는 건 결국 골프장에 큰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은 종이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이 튼튼할 때는 그 종이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짜리 자산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빚에 짓눌려 휘청이는 순간 그 종이의 가치를 떠받쳐줄 기둥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원권 시장은 2008년 약 30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에는 20조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원권 값을 코스피처럼 묶어 보여주는 시세표, 회원권 지수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08년 3월 1715포인트로 꼭대기를 찍었던 이 지수는 67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 잠식, 그러니까 가진 돈을 빚이 다 까먹어 마이너스가 된 골프장이 74곳인데 그중 약 80%가 바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의 돈을 받아 운영하던 곳들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1억 원짜리 회원권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대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법이 내 돈을 지켜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골프장이 회원과 맺은 보관금 약정을 자기 마음대로 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이제 돈 못 돌려준다고 선언하는 걸 막아준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회생 절차, 쉽게 말해 법원이 떠맡아 살릴지 정리할지 결정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회원이 맡긴 입회금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빚 못 갚는 회사가 줄 서 있는 여러 빚 중 하나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맡겼어도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1억을 넣은 회원권이 어느 날 100만 원짜리 종이가 되어 있는 순간 그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다 건너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 초 일본에는 골프장이 약 2,460개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골프장의 5분의 1이 일본 한 나라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명문 회원권은 한 장에 1억엔, 우리 돈으로 약 9억 6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이 강남 아파트값과 맞먹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거품이 꺼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대표적인 회원권은 가격이 100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500곳이 넘는 골프장이 줄줄이 법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문 닫은 골프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초만 자라던 그 너른 땅 위에는 골프공 대신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인 LG CNS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폐골프장 27홀 부지를 56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로 바꿔 2018년에 완공했습니다. 한때 1억엔짜리 회원권을 자랑하던 명문 코스가 이제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건 시점입니다. 일본의 골프장 숫자, 회원권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 무너진 과정은 지금 한국이 걷고 있는 길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어제가 지금 한국의 오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골프장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큰 돈을 미리 받아 빚으로 굴리는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 볼까요? 골프장들은 그린피에 카트비, 캐디피에 인원까지 강제로 묶어 손님을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응답했죠. 그냥 안 갔습니다. 해외로, 다른 운동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렇게 빠져나간 손님의 빈자리는 그대로 빚이 됐습니다. 저금리 시절 미래 매출만 믿고 끌어다 쓴 돈이 금리가 뛰면서 한꺼번에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끝에서 가장 먼저 휴지가 되는 건 회원들이 맡긴 돈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몰락은 누가 등을 떠밀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캐디분들의 잘못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손님을 한계까지 쥐어짜도록 설계된 강제 비용 부조가 스스로 화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인과응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과 을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예전엔 부르는 게 값이었고 손님은 그저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가격은 결국 손님이 정합니다. 칼자루는 이제 소비자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비싸면 안 가는 그 단순한 선택이 모이고 모여 시장을 움직입니다. 둘째, 혹시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그 골프장 운영회사의 살림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이 빚에 다 까먹혀 마이너스는 아닌지, 법원 손에 넘어간 상태는 아닌지를요. 불안만 키우지 마시고 사실부터 확인한 뒤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골프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 그게 곧 시장을 바꾸는 한 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결국 어떤 골프장이 살아남을지를 정하니까요. 비싸게 받던 곳들이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손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역 골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린피 좀 내렸나요? 아니면 여전히 배짱으로 받고 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둘도 없는 정보가 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